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뭐가 나올까? 이거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.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재명 정부에서 나올 부동산 대책은 뭘까? 요즘에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우선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되게 안 좋습니다. 살짝 좀 험악해지는 분위기예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모든 언론에서 막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뭐 하락을 주장하던 분들도 이 시장이 지금 하락한다고 말을 못해요.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. 그래서 뭐 지금 강남은 뭐랄까요? 뭐 일주일 사이에 막 2, 3억이 올라가는 단지들도 있고요. 뭐 한 5억씩 뛰는 단지들도 있고. 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저 강남만 올라가나 했는데 아닙니다. 지금은 더 퍼져가지고 한 10억대들도 막 올라가고 있고요. 경기도권에서도 한 8억에서 한 15억 사이들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야 이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부가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냐 라고 지금 부동산 대책 왜 안 내놓냐고 막 지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 근데 정부는 과거 같았으면은 이 정도면 뭐라도 한마디 하거든요.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. 안 하고 있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정확한 그 멘트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딱히 어떤 말을 하는 게 없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불만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. 아니 뭐 규제를 한다. 뭐라도 좀 얘기를 해라. 왜 이러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냐? 라고 지금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댓글에도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. 뭐라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아니다 뭐 가자 하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답은 없습니다. 근데 아마 요번에 그 11명 장관을 발표했거든요. 장관 후보자를. 근데 지금 뭐 국회를 지금 여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청문회는 다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. 정말 이상한 분 빼고는. 그러면 이제 장관들 이제 속속들이 다 임명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장관 인선은 아마 다음 달이면 거의 다 끝날 겁니다. 다음 달 초면 다 끝나니까 그러면 새로운 장관이 종합대책을 발표를 해야지 뭐 지금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사실상 이제 나가셔야 되는 그 장관이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상으로도 대책이 6월 안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. 자,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잖아요. 지금 정권이. 그러다 보니까 6월 3일에 당선되고 지금 딱 21일. 3주가 지났습니다. 3주. 그럼 3주 안에 뭔가 그동안에 인수위를 한 2개월 거쳐가지고 뭔가 준비된 거를 딱 발표하고 이런 상황도 안 되는 거고 3주면 이제 뭐 인수인계 받고 뭐 정신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번 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낼지 뭘로 판단하냐? 바로 이걸로 판단하면 됩니다.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2025년 6월 10일에 이게 나왔습니다. 뭐냐면 국정기획위원회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이제 시행령을 발표를 한 거예요. 대통령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인수위처럼 앞으로 두어 달 정도, 빠르면 한 달 정도, 한두 달 정도 인수위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큰 플랜을 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발표도 하고 실제 그 플랜을 짠 사람들을 이제 임명도 시켜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죠. 자, 그래서 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정을 했습니다. 바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인데 이분이 가천대 교수님이신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과거부터 꾸준히 그 관계가 있었고 뭐 정책 참모 역할부터 멘토 역할까지 하던 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위원장이 된 거예요. 한마디로.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지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이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과거의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것이다.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아니다. 그거랑 좀 다르다. 이런 얘기들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이념적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. 그러니까 다주택을 하면 안 되고 뭐 사람은 뭐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한 채를 잘 뭐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왜 여러 채를 사가지고 뭐 일종의 뭐 매점 매석을 하냐 이런 논리였어요. 근데 쌀 같은 거는 창고에 쌓아두고 매점 매석이 가능하지만 집은 매점 매석이 안 되잖아요. 집이라는 거는 뭐 빈집으로 두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? 그 집을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하는 건데. 근데 이걸 약간 매점 매석, 뭔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확보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재산을 뺏어간다. 이런 약간 이념적 정책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얘기 나오는 걸 보면요. 훨씬 더 실무적인 정책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
확실한 차이가 느껴져요.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뭐 이게 정치적으로 뭐 누구를 지지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막 고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내용들 어떤 그 멘트들을 보면요.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. 확연한 차이. 이춘석 의원이라고 이분이 국정기획위의 경제 2분과장이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한 멘트입니다. 뭐냐면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다가 신도시 만드는 대책을 안 하면 좋겠다. 라고 얘기를 이제 공식적인 언급을 한 거예요. 이게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원래라면 어땠습니까?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신도시를 막 발표를 했습니다. 3기 신도시라고 공식적으로 한 30만 호를 짓는 게 있고 그거 말고도 뭐 광명 시흥 해가지고 뭐 여러 개를 또 택지지구도 발표한 게 있어요. 뭐 그런 것들까지 따지면 정권 말기에 막 신도시 발표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정권은 처음부터 아예 신도시 같은 걸로 가지 않겠다. 라고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. 자, 당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당선 후에도 이런 얘기를 한다? 이거는 어느 정도 국정 방향을 이쪽으로 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지금 국정위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뭘까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공급 대책으로 신도시 발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쪽을 하겠다 쪽으로 지금 얘기가 꾸준히 일괄적으로 나오고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정비 사업 인허가 빨리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의 사례처럼 상업용 건물을 공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주거용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냐 사실 구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뭐 오피스텔 조금 뭐 구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오피스텔로 전환을 뭐 못할 거는 아닌데 이건 또 이제 뭐 사실상 혜택 아닌 혜택을 또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서 반발이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까지 오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이념적 접근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보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.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3기 신도시를 빨리 하자.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4기 신도시니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거 있죠. 요 하고 있는 것도 속도가 많이 느려요.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3기 신도시 속도를 훨씬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임기 초반에 이걸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집값이 좀 이렇게 빠질 때였잖아요.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는 집값이 빠지고 있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집값은 더 빠져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때 막 집값 빠진다고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죠.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공급을 더 많이 하고 막 더 시그널을 막 줬었어야 되는데 집값 빠지니까 우선 부동산을 좀 제껴놓고 경제를 챙기자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. 그러다 보니 공급이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났고 그게 지금 이런 부작용까지 온 건데 물론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안 한 것도 더 큰 문제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을 잘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공급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8년 동안 공급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미래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건데 이것도 야 그럼 이왕 하는 거 이걸 빨리 하자. 어떻게든 사업 기간을 좀 단축하자. 그리고 비아파트 쪽도 지금 뭐 전월세 문제도 있고 전세 사기 문제도 있어서 비아파트 쪽도 지금 심각하거든요. 빌라 오피스텔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볼까라는 게 지금 취지인 것 같아요. 자, 거기다가 이제 집값 억제보다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. 이거는 이제 전월세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. 전월세 정책은. 그러니까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거에 집중을 하지 집값을 잡겠다고 해버리면 또 시장이 꼬여버린다. 이런 게 지금 국정위의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거기다가 국토부에서 이런 걸 또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방 살리기 어떻게 할 거냐. 이거에 대해서 5극 3특을 육성하겠다. 그래서 이제 5극 체계가 뭐냐면 지금은 수도권 1극 체계잖아요. 수도권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조금 분산을 시키자. 동남권, 이제 뭐 대구, 경북, 뭐 중부, 뭐 호남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시키자라는 거고 이게 일종의 예전에 얘기했던 그 메가시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3특 특별자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제주도, 강원도, 전북별자치도는 여기는 여기대로 뭐 특화해서 좀 갑시다.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물론 이거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그 집단에서는 이런 보고를 받았다.
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? 생각보다 지자체들한테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겠다라는 게 이 정책의 취지예요. 이대로 간다는 건 아니고. 자, 그럼 이 취지대로 정말 가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사실상 우리나라가 뭐 작은 연방제 국가? 처럼 갈 수도 있는 겁니다. 우리나라는 되게 중앙 집권적인 국가여가지고 뭐 고려부터 뭐 고려는 약간 호족도 있었지만 조선은 뭐 확실한 중앙 집권 국가였죠. 그러니까 조선 시대부터 생각해 보면 거의 한 7, 800년을 수도 한양이라는 왕이 있는 곳이 지방을 다스리던 그런 중앙 집권 국가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뭔가 이렇게 특색 있는 거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은 과거를 봐가지고 서울로 가야 된다. 뭐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강하게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. 근데 이게 일본이나 뭐 독일 같이 약간 그 지방의 그 약간 뭐 소위 말하는 귀족이나 이런 그 분권화된 약간 그 봉건주의 같은 그런 문화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들은 물론 그 나라들도 어느 정도 중앙 집권이 점점 일어나곤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 동네를 떠나기 싫어 뭐 이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지. 근데 이렇게 5극 체계로 간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세금도 다르게 매길 수도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부동산으로 얘기하면은 취득세는 우리 뭐 여기 메가시티는 취득세를 뭐 반밖에 안 걷겠다든지 양도세를 우리 이 메가시티 안쪽 뭐 동남권은 양도세를 뭐 깎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머리에는 좀 넣어놓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. 지금 이런 방향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. 자, 거기다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싸다. 그러니까 시세의 한 90%까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킵시다. 근데 제가 이거는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실화라는 건 그냥 증세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높여가지고 보유세를 증세하겠습니다라는 정책을 폈던 게 문재인 정부였고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많다 해서 그거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했던 게 윤석열 정부였습니다. 그래서 다시 지금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없어지고 뭐 이제 할인율 같은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서 보유세, 그러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. 근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가지고 다시 올릴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없어요. 지금 거의 3주 넘게 지났는데 얘기가 나올 만도 하거든요. 이 정도면은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후보 시절 때도 일관되게 세금 얘기를 안 했는데 잠깐만 이거 당선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의심들이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에도 얘기가 없어요. 이 정권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떠한 멘트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규제를 안 할 건가? 그건 아니겠죠? 규제를 하긴 해야 돼요. 왜냐면 지금 서울의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갑자기 올라 버렸습니다. 순식간에 한 20%가 올라 버렸어요. 그러니까 뭐 5억짜리가 20% 오르는 것도 문제인데 이건 뭐 20억, 30억, 40억짜리가 20%가 올라 버리니까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이 안 좋단 말이죠. 여론이 안 좋은 거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긴 할 것 같아요. 그 규제가 뭘까? 자, 서울 집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. 그냥 지금 완전 미친 폭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못 느꼈는데요. 그러면은 우리 동네는 뭐 그 폭주에 해당이 안 될 확률이 높지만 아닙니다. 지금 폭주하고 있는 동네는 가보시면요. 말도 안 돼요. 지금 매물도 아예 없지만 앉은 자리에서 막 1, 2억씩 올라간다니까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통계로도 잡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. 자, 거기다가 지금 하는 총재, 이창용 총재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줘야 된다. 이분은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되는,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지금 따져야 되는 분인데 그러려면 유동성 공급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. 이분은 지금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또 이제 국가 경쟁력이 뭐 문제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럼 뭔가 수도권에서 공급안이 제대로 나와줘야 내가 조금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. 이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. 자,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부동산 급등이 부담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이제 그 금통위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
이번에 금리를 낮추긴 해야 되는데 낮추려고 봤더니 지금 서울이 불장이야. 그럼 여기서 금리 낮추는 게 맞아?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데,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갈 수 있다? 그렇게는 안 되겠죠. 대출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? 자, 지금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유동성도 확대도 하고 뭐 추경도 하고 뭐 지금 뭐 지원금도 막 2, 30조 준다고 하는데, 이렇게 돈을 푸는데 규제책을 발표 안 할 수 있을까? 대출 규제를 안 하면 여론이 가만히 그걸 이해를 해줄까?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? 아마 국민적으로 엄청난 욕을 할 겁니다. 왜 규제 안 하냐고. 그 규제를 하는 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규제를 안 하는 거 가지고 욕할 거예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금융위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도 조금 DSR로 좀 빡빡하게 보고, 뭐 정책 대출, 지금 그 디딤돌, 뭐 보금자리론, 뭐 신생아 특례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DTI만 봅니다. 그래서 DTI만 본다는 건 뭐냐면 일반 은행들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근데 이것도 일반 은행처럼 소득을 좀 타이트하게 보겠다는 겁니다. 신용대출하고 같이 섞어서 사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출 규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.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, 지금. 자, 대출 증가는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, 가계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 증가하는 거에 그 한도를 정해야 되잖아요. 경상성장률 3.8%거든요. 그 정도로 관리를 하겠다. 우리 지금 가계대출이 한 1900조 정도 됩니다. 1900조에 뭐 대충 4% 치면은 한 70조 정도로 관리하면 되거든요. 70조. 근데 올해 2025년에 뭐 이게 데이터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한 20조에서 25조 안팎으로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조 정도 늘어난 거면 이 경상성장률 3.8% 안에서는 관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대출이 엄청나게 폭증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75까지 할 건데, 우리가 관리를 72조까지 할 건데 6월이면 반 지났는데 20조 정도 증가한 거니까 여유치가 아직 50조가 있습니다. 52조의 여유치가 있는데 이게 반년 만에 늘어나면 어떡하지? 라는 그 걱정은 좀 있을 수 있죠. 왜냐면 지금 뭐 한 달에 막 6조, 7조 막 빌리고 이러고 있으니 이걸 내비두면 안 되겠다는 걱정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이렇게 집값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출이 생각보다 안 늘었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특정 지역들이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그런 단지들은 대출 규제도 좀 강력한 곳이 많습니다. 소득의 제한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특정 지역이 상승했다고 해서 가계대출이 막 폭등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. 그러면 가계대출이 폭등하려면 어떻게 되냐? 대세 상승이 막 일어나야 되죠. 뭐 다른 지역들도 막 5억짜리, 6억짜리 뭐 동네 할 거 없이 막 다 같이 올라가면은 대출을 엄청나게 받겠죠. 그러니까 지금 여유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좀 여유 좀 부려볼까라고 하기에는 이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산불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막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퇴직금을 정산을 이제 안 해주겠다. 미국식 연금 제도로 해가지고 퇴직금 중간 정산 없이 은퇴할 때까지 사실상 국민연금처럼 이제 나는 평생 퇴직금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연금 받아라 이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집 사는 분들 보면요 목돈이 없어요. 대부분 목돈이 없고 그냥 뭐 있는 돈에 신용대출 받아서 막 사고 막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그나마 목돈이 나오는 게 뭐 있냐면 퇴직금이에요.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한 1억 언저리를 꺼내서 그걸로 집을 사는 분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못하게 하고 하면은 노후 대비도 좀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좀 가게 되면은 뭐 국장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거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도 보시면 좀 다른 게 이 가족 친화 소득세라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다자녀 가구, 뭐 부부,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미혼의 아이 없는 사람보다는 세금 혜택을 받게 하겠다. 그러면은 당연히 감세 정책이잖아요. 이거는 그 감세되는 게 뭐
작게는 뭐 20조, 크면 30조가 펑크가 난다는 거예요. 이렇게 가족 친화적으로 하면. 그런데 요즘에 아이를 너무 안 낳으니까 아이를 낳게 어찌 보면 약간 반강제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, 그러면 뭘로 이 국민들을 유도를 할 것이냐? 세금을 깎아준다? 이거 괜찮거든요. 세금을 깎아주면 어쨌든 간에 그걸 가지고 애 키우는데도 쓸 수 있으니, 그러면 이걸 할까라고 지금 인수위에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것까지 잘 보면요, 지금 이 국정기획위가 생각보다 큰 그림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큰 그림을. 자, 지금 문제되는 게 뭡니까? 사실 살기 좋은 똘똘한 한 채라는 너무 정답지가 좁은 그 방향으로 모든 국민을 지금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살기 좋은 똘똘한 한 채라는 거를 못 사게 하든지 이걸 분산시키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. 지금 상위 10% 수준은 아니고 꽤 지금 풍선 효과랑 이런 게 벌어져 가지고 한 상위 30% 정도 수준까지도 폭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금액으로 치면은 대략 한 10억 중반 이후대들은 막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분명히 문제는 문제입니다. 이거를 뭔가 그 여론이 악화되는 것까지 고려해서라도 뭐라도 하긴 할 거예요. 그러면 서울의 과열 지역은 일부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, 지방은 뭐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좀 저쪽 지방으로 보내려고 할 확률이 높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뭐냐면, 주택 수를 가지고 중과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자.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현 정부의 지금 고위 인사들도 이런 좀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택을 10채 가지고 있으면은 나쁜 놈, 이런 그 이념적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택을 10채를 갖고 있든 100채를 갖고 있든 다 합쳐가지고 50억 부자면 50억 부자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다. 그러니까 한 채를 가지고 50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100채를 가지고 50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세금은 똑같이 내는 게 맞지 않냐. 이게 어찌 보면 상식적인 개념이거든요. 이건 상식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부자가 세금을 더 내라. 이건 맞죠. 근데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깎아주고, 뭐 10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훨씬 더 중과한단 말이죠. 5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뭐 2억짜리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요. 이래저래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 해도요, 이렇게 재산세를 일원화를 하기만 해도 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선호도가 좀 일부라도 감소를 합니다.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. 상대적으로 지금 고가 1주택자는 세금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. 반대로 저가의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의도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다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수요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이런 것도 있어요. 지방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취득세를 뭐 감면시키거나 양도세를 감면시키는 걸로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다주택 그 과표 구간 통합해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면 이제 다주택을 하는 게 딱히 부담이 안 되는 거죠. 다주택 부담이 없어지고 똘똘한 한 채라면 세금이 늘어난다. 이 방향으로 만약에 가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되는 순간 지방으로도 좀 가려고 해요.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서울만 올라가니까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집 살라고 지금 난립니다. 이 수요가 꽤 세거든요. 이 수요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죠. 서울 사람들도 지방에 좀 사볼까라고 관심이 늘어나잖아요. 그러면 지방 사람들도 서울 갈래다가 약간 멈추겠죠. 왜냐면은 지방으로 사람들이 막 오네. 우리 집도 좀 스물스물 올라가네. 그러면은 좀 나중에 뭐 팔까? 좀 우리도 올라가는데 우리도 살까? 뭐 이런 식으로 수요 감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뭐냐? 당장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보자.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. 지금 생각보다 이 새로운 정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욕은 먹을 수 있어요. 당장은 욕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그나마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가 아닐까라는 그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입법이 되고 개정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. 자, 최근 며칠 사이에 약간 그 과열 양상이 조금 진정세가 보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아직은 과열이긴 해요. 근데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. 너무 올라버리니까 그냥 이 뭐 규제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사야 돼? 이거 이 가격에 사는 게 맞아? 하면서 약간 주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게 언제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냐면요. 연초에 2월달, 3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?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토허제를 풀었잖아요. 토호제를 풀고 나서 뭐 잠실부터 해가지고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. 그때 올랐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. 근데 그때는 아주 전
모든 언론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. 오세훈 시장님 그때 올라간 거는 지금 올라가는 거에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조금 올랐거든요. 근데 그때 뭐 나라 망한다 하면서 아주 그냥 막 이잡듯이 막 잡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원래는 풀었으면 내비뒀어야 되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풀자마자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묶었잖아요.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토어제 지역도 폭주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? 그때도 이거 묶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미 그 묶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는 잠실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너무 단기간에 튀어버렸어요. 튀어가지고 야 이거 이 가격에 사는 게 맞아? 하면서 다들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?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지역 볼까? 하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에서 다시 묶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?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면서 다시 한번 또 점프를 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이게 잠깐 욕을 먹을 수는 있거든요. 잠깐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걸 참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를 다시 묶고 하면서 뭐 오히려 부작용은 막 더 커지고 막 풍선 효과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지금 그 국정기획위가 모르지는 않을 것 같다. 자, 지금 장관 후보자를 11명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요. 기재부랑 국토부가 없어요. 자, 기재부랑 국토부가 왜 없을까요, 여러분들? 생각해보면 기재부,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거든요. 근데 이 두 장관이 지금 없습니다. 그 말은 고민을 하고 있다.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정책이 안 나오는 이유도 이렇게 가야 될까요? 이거 여론이 안 좋은데 저렇게 가야 될까요? 하면서 뭔가 그 정부 안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마가 타지겠죠?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임명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 임명된 분이 이제 어떤 식의 정책을 펼지도 또 얘기가 나올 테니 그건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방향은 규제를 막 강력하게 하자라기보다는 공급 대책을 좀 집중하면서 욕을 좀 먹더라도 우선 좀 간다. 이런 방향성으로 보인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